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실이 한 화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낮은 나무 탁자 위에는 누런 봉투 12통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 등 불빛이 봉투 표면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탁자 오른쪽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오래된 독일 항공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독일어 주소와 BOCHUM이라는 도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탁자 위에 맞춰 놓았습니다. 정렬이 조금 어긋나자 다시 손으로 밀어 곱게 맞추었습니다. 그 행동은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박수진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BOCHUM. 그녀는 그 발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듯 소리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통장 사본이 들어있는 서류철로 옮겨갔습니다. 김현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계산기를 켰습니다. 그는 240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숫자를 지웠다가 다시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금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월 24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요양병원 상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약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김태수는 그 통화를 듣고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은 독일 연금 입금 내역이 인쇄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월 1100유로가 같은 날짜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조심스럽게 서류철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채 잠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는 상자 위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수진은 벽시계 아래 작은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먼지가 묻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광부 복장을 한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받아 들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숙 1968.10 3회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날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수는 그 사진을 보지 않은 채 상자를 다시 한번 눌러 잠갔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서재는 밤 10시에 조명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흰 검색창이 떠 있었습니다. 노트북 오른쪽에는 두꺼운 서류철 한 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통장 사본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책상 왼쪽에서 아래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거실 불빛이 가느다란 선처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검색창에는 이정숙 간호사 독일이라는 문장이 입력되었습니다. 엔터 키를 누르자 검색 결과가 아래로 길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 줄씩 내려 읽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1970년 귀국 명단 PDF라는 제목에서 멈추었습니다. 현우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리자 이름이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총 327명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찾기 기능을 눌러 이정숙을 입력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한 줄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출생 연도 1949년. 파견 지역 SN. 귀국 연도 1970년. 현우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치고는 정확합니다. 옆에 서 있던 박수진은 독일 간호사 파견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단 속 지역 이름과 통장 내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류 속에는 매달 같은 날짜에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 1100유로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줄에 연필로 작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우는 마우스를 잡은 채 멈추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뻗어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라.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통장 사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태수는 서재 한쪽 선반 위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꺼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단추를 잠그고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현우는 통장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연금 수령인 항목에는 김태수 단독 명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요양병원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요양병원 1층 상담실은 오전 10시에 형광등 아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긴 회색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3장과 안내 책자 한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오른쪽 끝에는 검은 볼펜 2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직원 옆쪽에 앉아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내려두었습니다. 박수진은 현우 뒤쪽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김태수는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는 반쯤 내려와 있었고 바깥 주차장에 차량 지붕만 보였습니다. 벽시계는 10시 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첫 번째 계약서의 상단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월 비용 24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서류철을 열고 독일 연금 입금 내역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월 1100유로라는 숫자 옆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우는 그 숫자와 비용을 머릿속으로 맞춰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직원은 2번째 서류를 넘기며 입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입소 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현우에게 서류를 건네며 이걸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서명란 위에 펜 끝을 올려두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태수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 테이블 표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의 말이 끝나자 서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펜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아버님 비용은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다시 한 번 움직였습니다. 그 동작이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었습니다. 태수는 붉은 봉투 1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는 두께가 일정했고 모서리가 반듯했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보자마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상담 직원도 손을 멈추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출발지는 인천, 도착지는 프랑크푸르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일주일 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걸 왜 지금이라고 말하다가 끝을 흐렸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로 취소 수수료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현우에게 보여주며 45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조심스럽게 출국 예정이시면 입소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직원의 말을 듣고 계약서 3장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양병원보다 먼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태수는 확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접지 않고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한스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한스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잠갔습니다. 상담 직원은 그러면 오늘은 상담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서류철을 닫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태수는 계약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한번 눌러 봉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우는 그 행동을 보고 출국을 막지 않겠다고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현관은 새벽 5시에 희미한 조명 아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한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는 끝까지 올라가 있었고 옆에는 검은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 벽에는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고 거울에는 회색 재킷을 입은 김태수의 상반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는 스탠드 불빛이 약하게 남아 있었고 부엌 쪽은 어두웠습니다. 현관문 위 디지털 시계는 500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한번 놓았습니다. 다시 문손잡이를 잡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동작이 같은 순서로 2번 반복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김현우가 나와 현관으로 걸어왔습니다. 현우는 캐리어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우는 출국은 취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재킷 안주머니를 눌렀습니다. 현우는 지금 나가면 오늘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권 표지는 오래된 스크래치가 여러 줄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여권을 받아 안쪽을 넘겼습니다. 여권 속에는 오래된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1965년 독일 입국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날짜를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이 아니라 기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태수는 여권을 다시 받아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박수진은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은 휴대전화 화면을 켜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45만 원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수료가 45만 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숫자를 듣고도 시선을 캐리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태수는 한스가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책장 위 철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상자 쪽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독일어가 적힌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중 한 통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받아 겉면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 옆에는 한스 MLLER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독일어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애선 10월 12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날짜를 보고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수지는 작년에 표시해둔 날짜랑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벽 달력을 확인하러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력에는 10월 12일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동그라미 옆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글씨는 연필로 제막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제막식이 여기 있습니까? 태수는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를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붉은 봉투가 들어있는 위치가 잡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태수의 손이 항상 같은 곳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출국을 막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은 오전 9시에 밝은 조명 아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전광판에는 국제선 항공편이 줄지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회색 캐리어 여러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태수는 작은 검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재킷 안주머니는 단추가 잠겨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태수의 오른쪽에서 보폭을 맞추어 걸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이 10시 40분 출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현우는 전자항공권 확인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여권 2권을 받아 스캐너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권 표지에는 사용 흔적이 여러 겹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여권에는 오래된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위탁 수화물 하나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캐리어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수화물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직원은 좌석 번호가 34호와 34B라고 안내했습니다. 태수는 영수증을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한번 눌러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현우는 그 동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항공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국 심사대로 이동하는 통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태수는 자동 게이트 앞에서 여권을 펼쳤습니다. 그는 얼굴 인식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게이트가 열리자 그는 뒤돌아 현우를 확인했습니다. 현우도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재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주머니를 눌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면세 구역 안쪽에는 카페와 매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가 의자 하나에 앉았습니다. 활주로에는 대기 중인 항공기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태수는 종이컵을 받아 들고도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광부와 간호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태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붉은색이었고 모서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승객은 30번 게이트로 이동하라는 안내였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게이트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활주로에는 항공기 한 대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 번 더 주머니를 눌렀습니다. 현우는 그 동작을 보고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게이트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탑승 스캐너에 여권을 올리기 직전 태수는 붉은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 확인했습니다. 독일 에센 중앙역 플랫폼 2번은 오후 4시에 흐린 빛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지역 열차 도착 시간이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바닥에는 검은 여행 가방 바퀴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 옆에는 자동 판매기와 안내 표지판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회색 재킷 차림으로 플랫폼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태수의 왼쪽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백발의 노인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노인의 손에는 작은 종이 표지판이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T-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현우를 먼저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한스의 한국어 발음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스는 태수의 어깨 높이를 한번 후어보고 재킷 주머니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주머니 위를 한번 눌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은 역 앞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는 둥근 나무 테이블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앉자마자 낡은 서류철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독일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클립을 풀었습니다. 현우는 서류가 미리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 가장자리만 바라봤습니다. 한스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1968이라는 숫자가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고구역 번호와 작업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김태희수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스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위험구역 투입자 명단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이름 옆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날 당신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행동도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었습니다. 한스는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 장에는 구조된 인원수와 사망자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첫 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름이 표창자 명단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남았는데 이름은 빠졌습니다. 태수는 손을 뻗어 서류를 접으려 했습니다. 한스는 접히는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듯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렀습니다. 태수는 그 손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먼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한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한스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재킷 안주머니 쪽으로 손을 옮겼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그 주머니를 만지려다 멈추는 동작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봉투는 이 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스는 서류철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1장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스는 메모지를 현우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이정숙은 여기 있습니다. 현우는 주소를 읽었고 애선이라는 단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메모지를 보지 않고 컵받침만 만졌습니다. 한스는 오늘 저녁 6시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이 하나 줄었습니다. SN 외곽의 단독주택 현관 앞에는 저녁 6시에 희미한 햇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등은 이미 켜져 있었고 노란 불빛이 문손잡이와 우편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낮은 울타리와 자잘한 자갈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방문객 명단을 적는 작은 클립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문 앞 자갈길 끝에 서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한 걸음 뒤에서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는 문종을 누른 뒤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에 적힌 방문객 이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김태일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태수는 문턱을 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한스는 정숙이라고 짧게 불렀습니다. 정숙은 태수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살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현우도 뒤따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낮은 테이블 하나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 3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물병을 들어 컵에 물을 조금씩 채웠습니다. 그 동작은 같은 높이로 3번 반복되었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노트 3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표지에는 연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첫 권 표지에 1968이라는 숫자가 적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한 권씩 같은 방향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는 1968년 10월 3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떠났습니다. 정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모서리를 한번 만지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현우는 태수가 시선을 노트에서 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스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정숙은 노트 옆에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 광부와 간호사가 테이블 위에서 다시 마주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재킷 안주머니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는 주머니 단추를 풀었다가 다시 잠갔습니다. 그 행동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꺼내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정숙은 서랍 아래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 1개를 꺼냈습니다. 상자에는 병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숙은 상자 뚜껑을 열고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중 첫 장에는 진단서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날짜는 1968년 10월 3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위치는 SN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날짜가 노트의 날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진단서를 태수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들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한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숫자를 읽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그 종이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었습니다. 태수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칸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집에 준비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정숙은 지금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1969년 페이지를 넘기며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SN 외곽 단독주택 거실은 밤 8시에 조명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등 대신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노란 불빛이 테이블 중앙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둥근 나무 테이블 위에는 1968년이라고 적힌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 로고가 인쇄된 진단서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노트 위에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3개의 물컵은 반쯤 채워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사진과 노트 사이에 시선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테이블 맞은편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랍 안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1969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현우는 종이 상단의 날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1969년 1월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태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들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한스는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병원 진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의료 용어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숫자와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록과 같은 병원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나는 혼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 동작은 이전과 같은 순서였습니다. 현우는 노트 1968년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날짜와 병원 방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1969년 파일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종이의 날짜는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종이 모서리를 손톱으로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그 행동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정숙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8주. 현우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는 날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문장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정숙은 다음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유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한스는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접지 않고 그대로 펼쳐두었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붉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 상단에는 1968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날짜가 노트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정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짜 부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한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방 안 조명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와 진단서, 편지가 한 화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접어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노트 1969년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 끝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SN대학병원 병실은 다음날 오전 11시에 밝은 조명 아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깥으로는 병원 주차장에 흰색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모니터 기기 하나가 일정한 숫자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흰색 시트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병원 가운 위에 얇은 회색 재킷을 걸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침대 오른쪽에 서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스는 출입문 근처에 서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흰색 파일을 열어 숫자를 설명했습니다. 폐 기능 수치는 38%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결과지 하단의 그래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치료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니터 기계는 같은 속도로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결과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치는 오래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숙은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침대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음 검진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3개월 후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날짜를 휴대전화 일정에 입력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봉투는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보지 않는 척하며 결과지를 접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침대 쪽을 보았습니다. 한스는 시계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수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말을 멈춘 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스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우는 재검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장 빠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출발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그 동작은 이전과 같은 순서였습니다. 그는 붉은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우는 그 봉투가 항상 같은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태수는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스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예약 완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후 3시로 표시되었습니다. 병실 창문 밖에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대 위에 놓인 결과지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우는 결과지를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스는 공항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시간은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4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실은 3주 오후 2시에 밝은 햇빛이 창가 쪽 바닥에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여행 가방 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낮은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와 검은 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이 아직 걸리지 않은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소파 끝에 앉아 탁자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현관에서 들어와 가방 손잡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은 뒤 곧장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 서류 봉투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박수진은 현관 쪽에서 정숙에게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서류철에는 독일어로 된 연금 관련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건 정리해 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철을 탁자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그 동작은 2번 반복되었습니다. 김현우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종이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독일어로 된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출력물을 탁자 왼쪽에 놓았습니다. 그는 동판 설치 계획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예약 취소라고 말했고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현우는 통화가 끝나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탁자 아래에서 작은 목과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이동해 흑백 사진을 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벽지에는 연필로 표시한 작은 점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줄자를 꺼내 높이를 재고 다시 재었습니다. 같은 길이를 2번 확인했습니다. 현우는 그 행동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도 반복이 이어집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비자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한국 체류 기간을 적었습니다. 주소란에는 송파구 아파트 주소가 적혔습니다. 그녀는 작성한 내용을 다시 읽고 한 줄을 고쳤습니다. 수지는 물컵 3개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컵은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정숙은 컵의 위치를 조금 옮겨 간격을 맞췄습니다. 태수는 흑백 사진을 액자에 끼웠습니다. 사진 속 젊은 광부와 간호사는 정면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액자를 벽에 걸고 수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액자 모서리를 한번 눌렀습니다. 현우는 액자 아래쪽에 작은 철제 상자가 놓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자는 닫혀 있었고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달력을 보았습니다. 달력에는 10월 12일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10월 12일에 독일로 다시 가자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막식 날짜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달력 옆 메모지를 떼어 날짜 아래에 붙였습니다. 메모지에는 동판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철제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기 전에 붉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서랍 안쪽으로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한번 당겨 닫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겼습니다. 현우는 독일행 항공편 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신청서 옆에 여권을 놓았습니다. 수지는 거실 조명을 끄고 창가 빛만 남겼습니다. 사진 액자와 달력이 같은 벽에 남았습니다. 태수는 달력의 10월 12일 아래에 펜으로 작은 점을 하나 더 찍었습니다. 현우는 그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번의 자리입니다.